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어쨌든 내렸는데 좀 그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깨끗해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우리 사이도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는 저희가 다른 방송 하느라고 이 코너를 사실은 스킵했죠.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 신인기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쇼미더민심. 요즘 제일 핫한 그런 코너인데요.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과 함께 한 주간의 민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여론조사도 물론 좋은데 거기보다도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뭔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응답률도 좋고 한번 다른 여타 방송들의 여론조사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이제 드디어 총선 무대 돌입했습니까? 네, 총선 기획단을 각각 출범을 시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건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전방위적 이슈 몰이로 힘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양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정의당은 녹색당과 진보정당인 선거연합정당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표가 사퇴를 했죠. 네. 사임을 했습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네, 이정미 대표인데 이정미 대표가 지금 나가면서 녹색당, 진보정당이랑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정의당이 사실은 그동안 녹색당이랑 진보정당이랑 조금 거리 먼 마치 보수당처럼 행동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정의당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을 위임하기 위해서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시대 사명을 개척하기 위해 신당을 추진하는 비대위가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뒷받침하자는 당의 요구를 받는 결정이라고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정의당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로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동안 민주당이 이중대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계속 이제 여당과 좀 애매한 스탠스를 보였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해처모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해처모여. 정의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 스탠스가 좀 이상해지고 특히 새로운 의원들 비례를 영입하면서부터 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서 도대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었는데 다시 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아마도 예전에 그 영광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정치인들이니까 잘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메가서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스스로들은 생각을 하나 봅니다. 네, 어제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깜짝 발언으로 시작된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 어제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특위는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 부천, 하남,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편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메가서울을 통한 수도권 공략의 속도를 낼 것으로 또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처음에 뭐 3,000명 정도를 정원을 확대하겠다 했지만 이제 그 숫자는 점점 사라졌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인 TF를 본격 가동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도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메가서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반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일단 메가서울, 메가시티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번졌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일에는 두 사람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 지사까지 함께 3자 회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그 전남 여수시랑 여천군은 이제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하는데 14년이 걸렸고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도 두 번의 주민투표 끝에 10년 만에 그 통합을 이뤄냈는데 과연 이 여당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이렇게 얼마나 빨리 또 실제로 이뤄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게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다. 참 모르겠어요. 자, 지금 뭐 공매도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 건데 뭐라고 지금 비판하는 말들이 많죠? 네, 일단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이제 회동과 별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를 남발한다라고 했고요. 여당에서는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면서 이제 서울은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제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금지 첫날에 국내 증시가 극심한 쏠림 현상을 동반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7.34% 급등했습니다. 일부 경제 평론가들은 개미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불법 공매도를 잡아야 되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가를 태우는 꼴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또 외신인 이제 블룸버그나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이 신흥시장의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 지도를 바꾸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급조해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도 매우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뜬금없이 또 공매도 금지 갑자기 연결시키는 바람에 막 어제 일대 혼란이 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뭐라고 생각할지, 외신도 지금 별로 좋은 말은 안 하고 있죠. 네, 블룸버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 이동하는데 큰 제약이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또 이제 이것도 외국에서도 이제 그 표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8개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8개월까지 지속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총선기획단 1차 회의 했던 걸로 나오는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면서 오만함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음 총선 때 200석에 대한 낙관론을 좀 제시하면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라면서 이제 겨우 지역 예선전을 치렀는데 월드컵 우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4일에 민주당이 이런 낙관론에 대해서 연일 똥볼만 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뭐 200석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거 말할 때도 아닐
뿐더러 총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잘한다, 정말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좀 화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200석, 뭐 내지는 200석은 똑벌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정치인들의 정치 언어로 이제 보면 되긴 되는데 국민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민심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보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좀 자꾸 낡은 언어 문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를 부안해동시키고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는 좀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임성근 씨. 네. 사단장이었는데 어디 이상한 데로 갔네요. 네, 일단 정부가 어제 국군 방첩 사령관인 네. 황유선 중장을 합동참모차장으로 보직 이동하는 등 하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최상병 외압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소장직을 유지한 채 사단장에서 물러나고 정책 연수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러났다라기보다는 이제 보직을 유지하고 연수를 간 것인데요. 또 이 밖에도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도 유임돼서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200석 얘기 어쩌고 박지원 전 원장 얘기하고 하면서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200석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마치 지금 뭐 미리 폭죽 터뜨리는 사람들인 것 마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정권 심판론이 만약에 좀 성공하려면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건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최상병 사건 얘기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갑자기 왜 자신의 직은 유지한 채 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좀 싹 도망가는 건가요? 네, 모습이 좀 그래 보이는데요. 네. 뭐, 지난해 어쨌든 7월에 20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동원됐다가 숨진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이제 임사단장이 당시 체육복 복장 통일이라는 내용만 강조하면서 무리하게 입수를 지시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임사단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휘란에 있었던 김사령관 역시나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분이었죠. 이분은 이제 항명 혐의로 보직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 박 대령은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제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까지 잘 버티고 잘 이겨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해병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요구와 움직임이 있는데요. 해병대 예비역 40여 명은 지난 주말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까지 50km를 행군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뭐 임성근 사단장은 직을 유지하면서 좀 내가 보기엔 숨어 들어간 거예요. 정책 연수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책임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고요. 그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밝혀내겠다고 한 사람만 지금 재판에 넘겨지면서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책임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를 아느냐,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지시를 받아서 일한 사람들만 엉뚱하게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국정조사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야당에서도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힘을 갖고 이를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본데 따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뭐 접촉을 한 분 중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자기네들이 한 얘기만 그냥 그대로 믿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좀 정보와 이 의의를 좀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200선 얘기 한번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게시판에. 동반자님, 200석 얻으면 윤통 탄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써니님, 혼자서 외로운 싸움 하시는 대령님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유주환님도 박정훈 대령님 꼭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인규 변호사 얘기한 사람도 있네요. 성공. 신인규 민심 동행 신당으로 모이자. 우리 또 신인규 변호사님 이따 나오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행 집사님, 200석 얻으면 뭐합니까? 개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고요. 김장우님, 200석 얘기는요, 진보 유튜버 박시영이 매불쇼에서 얘기하고 난 후부터 노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얘기 했군요. 그랬군요. 자, 잠시 기다리십시오.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산삼순백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순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엄청나게 성분이 좋을 것 같고, 몸에 엄청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나는데요. 산삼순백 한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 하고 있고요.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2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산양산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신제품인데 이거 한번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삼순백, 산삼시대. 이름이 근데 좀 아주 딱 귀에 와닿진 않는데 순백은 괜찮은데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드신 다음에 소감도 얘기해 주시고요. 뭐 굳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데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의사당 1번 출구 한번 진행을 해보죠.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죠.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임세윤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임 대변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늦어질 것 같은데. 제가 2배의 몫을 하겠습니다. 네, 2배로 한번 잘해주시죠. 네. 지금 그 신인규 화이팅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시고 있어요. 대박항해님 같은 분은
보수는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보수의 정의를 또 새려 내려주시는데 왕자 어린이님도 응원하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제가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고요. 또 기초과학연구원에 가서 이제 R&D 쪽이나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투자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런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어제 좀 현장 방문을 좀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앞으로 25년 뒤가 되면은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100주년을 미리 준비하는 이제 그런 정당으로 저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심 동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당의 이름이에요? 저희는 이제 의제 정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심동행이라는 건 창준이의 이름이고요. 앞으로 이제 가장 어떤 의제를 최우선으로 할지를 정해서 저희가 당명은 추후에 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 당명은 근데 이제 민심동행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민심하고 같이 가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창준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건 시대 정신인데요. 저는 시대 정신으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다원화를 저는 제안을 했고 다원화에는 국제화, 분권화, 융복합화라고 하는 저희가 세부 가치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가치적인 면에서는 저는 공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에 많이 필요한데 저는 정치 행태면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권위적이거나 너무 소모적인 싸움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 7조 1항에 따라서 정치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 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것이다. 뭐 변호사로 예를 들면 과거에 군림하고 법조 문턱 낮추기 운동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정치도 문턱 낮추기 운동을 포함해서 이제는 헌법에 나온 대로 하자.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도 딜리버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와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 계신 쪽으로 정치인들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창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원래는 그동안에 좀 궤를 같이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랑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천하람 변호사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이준석, 이현주 의원까지 다 제가 좀 쭈루쭈루루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궤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우선은 저랑 생각이 좀 달라졌던 지점은 국민의힘을 살렸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 저는 국민의힘을 고쳐쓰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빨리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나가서 저는 신당을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이나 다 저랑 같은 교류를 했던 분들이라서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뜻을 저는 존중하고 저 나름대로 그러면 창당 하겠다라고 해서 전 나왔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무슨 선도 탈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 용역받아가지고 뒤치다거리나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현안에 대한 평론은 많이 듣다 보면은 생각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송도 같이 했고 뜻이 같은데 문제는 당을 같이 하려면 비전과 가치가 다 동일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하나만 같아도 동지다? 이런 말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하나만 같으면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모이자.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잡탕박 혼합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정당 한 거잖아요. 정권 바꾸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당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가 뚜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를 지내셨는데 여가부 폐지 이외에는 제가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비전과 가치가 맞고 저는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고자 하기 때문에 그 뜻이 같으면은 같이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저와 이제 여러 사람들 간의 뜻을 맞춰 볼 때 맞는 분을 발견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독자적으로 시민 중심으로 간다.
된다. 저는 그 부분만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이야, 진짜 이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 보겠다.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취지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그만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바른 길을 추구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근데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어떡해요? 근데 실패해도요, 원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에 자국은 남기 때문에, 그렇죠. 계란물은 저는 남겠죠. 계란으로 바위 깨면은 대박이고요. 뭐 못 깨더라도, 뭐, 자국은 남는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뭐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합집산 해가지고 신당이 만들어지는 지금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식의 뭐 모임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현주 의원님까지 갈 것도 없이 금태섭 양양자, 뭐 류호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 시대정신 이야기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다원화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나 뭐 천하람 위원장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분들이 평론을 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은 제가 파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어떤 시대 정신과 어떠한 가치 방향, 그리고 어떤 조직화, 세력화,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분들은 당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아마 내부적으로만 뭐 마음속에는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도 전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 생각과 비전을 저는 빨리 정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새로운 정치세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늦게 나와가지고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해가지고는 저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나왔고 지금도 제 길 가면서도 매우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영영 의원께서 이거는 제가 좀 뭐 재뿌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국은 곧 없어지는데요. 이런데. 근데 뭐 없어지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좌표로 남을 거고요. 네. 저는 그 좌표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제가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목표로 제시한 것이 좀 비례정당 득표 1등을 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지난 주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뭐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만나서 뭔가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요한 위원장하고 거리를 두면서 미스터 린튼이라고 그냥 불러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린튼이 미국식 그 인요한 위원장의 이름이죠. 그리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한마디 했죠. 환자는 내가 잘 본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왜 그렇게까지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분노감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서로 이제 한 방씩 주고받고 있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참 이런 거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탈당을 하고 나온 건데 사실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보인다, 환자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대중적으로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도 쉽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도 잘 모르면서 헛짚는 것들이 지금 많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불쾌하고 또 감정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에서 전 인요한 위원장이 잘못은 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부산까지 이제 찾아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사인으로서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 정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공적일 텐데 그걸 또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섭섭함을 주고 오히려 그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은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은 품이 좀 적다, 품이 좀 좁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저것은 뭐 인종차별까지 가기는 그렇지만은 상당한 무례와 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무례와 결례의 모습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줄 때는 네. 이준석 대표가 그건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례를 해도 나는 지지자들이 오히려 박수 쳐준다. 이런 심리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물론 노 변호사님이 심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접근법은 저는 이준석 대표답지는 않다. 오히려 더 당대표를 지냈고 더 큰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더 넓은 그릇으로 가서도 악수 한번 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기 좀 어렵다. 다음에 좀 다음 기회를 모색해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100점짜리가 됐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정통 정치를 하신 분이거나 뭐 이쪽에 오랫동안 발 담그신 분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서투르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투르고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그것도 무례와 결례인 건 맞습니다. 자,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건 당연하다. 신당 창당 결정 시점을 이 12월로 지금 얘기하면서 민주당 비명계랑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민주당 비명계 누구 있습니까? 예, 같이 뭔가 좀 뜻을 해보려고 하는? 글쎄요, 근데 비비연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윤과 비명의 연합인데 저는 그거야말로 소위 말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문법 아니냐. 쉽게 말해서 각 당에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진들끼리 이제 힘을 모은다는 과거의 문법이 뭐 민생당도 있었고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준석 대표는 이진은 아닙니다. 당에서 걸출한 스타고 능력이 있는 분이 권력적인 투쟁면에서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른데 비명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의 그 문법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 인정을 못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비명과도 접촉을 한다라는 내용을 저는 보도로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에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식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한 연대? 저는 이것은 이미 이준석, 윤석열 간의 그 대선 때 연대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 다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오히려 저처럼 지금 새로운 정치세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마저도 그 저희를 의심받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지양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말한 비명계는 뭐 이상민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보도는 나왔는데 보도는. 뭐 누군지는 알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신당 뭐 분당 이런 거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있는 걸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몇 명이 좀 나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느 당이나 나가고 싶은 사람 다 있겠죠. 네, 속으로.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또 그렇게까지 그냥 이 당에 있으면서 이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당에 가가지고 그런 말 해봤자 사실은 언론에서 신경도 안 쓸 뿐더러 그분의 이제 영향력이나 그런 게 팍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럼 과연 좋은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저는 정치 오래 안 했거든요. 오히려 신선하죠. 그리고 문법이 과거 구태의 여의도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 여기 지금 12월 말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6월 달에 이미 다 이야기를 끝냈거든요. 6월 달에 다 끝냈고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10월 달에 저는 나온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너무 늦게 결단을 하다 보면은 뭐 비명이 나오고 뭐 정의당에 누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세력 통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기호 3번을 달고 나가서 뭐 1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은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비전과 원칙을 뚜렷하게 세워가지고 그 동지들끼리 죽으나 사나 가는 거죠. 가면서도 제가 누구보다도 저는 정치력이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저는 민주당 분들하고도 정치 복원을 위해서 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세력 통합적으로 마치 권력을 얻기 위한 통합으로는 저는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점이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누구와의 연대, 결합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된 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간 보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사실 그게 옳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국민들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아직도 희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마음을 다 정했는데 괜히 이제 간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좋지 않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노선을 밝혀줘야 국민들도 평가하고 표를 줄지 말지 결정하실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 12월 지나가지고 1월에 하거나 해가지고 사람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토론도 없이 사진만 딱 찍고 뭐가 될 것처럼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여의도의 그 기존 문법은 저는 깨져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지려면은 사실은 바람을 한꺼번에 싹 몰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총선 바로 직전에 이게 바람머리가 싹 돼야지 끝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 바람만 타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표만 딱 계산해서 보면은 사실 그 타임에
착 한꺼번에 사람들 정치 못 차리게 저는 그런 몰아붙이는 정치를 거. 거부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뭐 솔직히 외롭다라고 사람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뒤에는 무수한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현충원에 무지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는 길과 오는 길은 너무 재밌었고 서로 비전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그런 단단함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현충원에 가서는 저희가 애도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한 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끼리 일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비전이 같으면 동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행복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뭐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인접도시를 전부 다 뭐 서울 편입하는 일명 그냥 막 마구 던지기식의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메가시티 구상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또 요즘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부산, 광주도 확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참. 저는 이게 이제 그 김포 편입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뭐 표만 되면 정치인들은 몇 자리도 판다 조사.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딱 그 몇 자리 파는 거랑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광주나 부산을 메가시티화 하겠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론이라는 것은 지방 분권과 행정구역 대개편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방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원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걸 통해서 인구 분산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조상 몇 자리 파듯이 표만 되면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한 무리수고 이건 너무나도 큰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청산하시고 심판받아야 될 행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몇 자리를 판 거다. 그 얘기는 이거 지금은 좀 각광받고 있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게 화살이 돼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 각광도 거예요? 아니고요. 이거 지금 그 김포를 내세워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이슈를 선점한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네. 그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이슈 선점해가지고 얼마나 본인들이 표만 생각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마이너스고 역효과다. 그리고 뭐 김포 다음은 공매도다라는 것이 포커싱이 이미 나왔기 네네. 때문에 그 송원석 의원의 문자 노출이 그들의 마음을 다 대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짜 어저께 공매도 중단 카드가 지금 나와 버렸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투자자 보호한다는 거 명목이긴 한데 이 타임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표만 잡고 보면 된다 이런 얄팍한 계산이다. 김재원식 정치죠. 예, 조상 몇 자리를 파겠다. 김재원식 표면 되면. 정치. 김재원식 정치를 계승하고 그래서 아마 징계도 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재원식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공매도 중단 결국 6개월 정도만 또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외신들도 별로 썩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공매도 금지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슈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선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정치인들이 부고기사만 나도 부고기사 빼고는 다 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제가 볼 때 부고기사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용산 이전부터 해가지고 만 5세 주 69시간 그동안에 얼마나 무수한 정책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것이 개미 투자자들의 니즈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나 그 증권가의 그 제도들을 소액주주들 보호 방안이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론 수렴하지 않죠. 그냥 뜬금없이 던집니다. 그랬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은 뜨거 하고 철회하고요. 또 반응이 안 좋더라도 표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기기식으로 밀어붙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그럼 결국에는 집권 여당 또 수권해가지고 결국 하고자 하는 게 고작 김포와 공매도입니까? 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졸속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밖에는 더 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슈 선점에서 좀 타이밍을 놓치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좀 한 발씩 느릴까요? 그러면? 그건 민주당의 무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180석을 줘도 그동안 한 게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이나 그 검수완박 해가지고 근육 자랑한 거, 뭐 네. 부동산 임대차 3법이나 여러 가지 근육 자랑한 거 외에 뭐 대표가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장외로 나가거나 이거밖에 별로 국민들 내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정부의 실정이 차고도 넘쳐요. 네. 너무 많이 많다 했잖아요, 보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걸 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지금은요.
제일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는 박정훈 대령 그 특검이거든요.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실, 그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그 진실 은폐를 밝히는 거. 전 이거부터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나오고 하면서 좀 전열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열을 좀 복구하는 것부터 민주당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그 또 총선기획단이 사실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물론 총선기획단하고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 총선기획단에 김재섭 곽관용, 예, 곽관용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은희 서초구 국회의원도 들어갔고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하고 여성, 뭐 이제 청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영남 사람들이 지금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죠? 근데 뭐 당의 지도부나 뭐 요직을 하고 계신 뭐 당 대표부터가 일단 PK이고요. 뭐 네. 원내대표 TK니까 당의 요직은 다 이미 영남권에서 장악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라고 하는 총선 기획단 제한된 권한만 지금 넘겨주고 거기에 수도권의 청년들을 앉힌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소모품 정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안을 낸다고 한들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물갈이라는 거를 자꾸 말하고 있는데 가리까지는 좋아요. 뭐 누구를 수도권에 올리거나 불출마를 시켜서 내보내겠다. 뭐 거기까진 국민들이 박수치거나 동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물이 들어가느냐죠. 이 물이 오염된 지금 물이 3급수인데 들어가면 현재 3급수로 오염돼 있는데 네. 2급수로 넣는다 그러면 박수 칠 겁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똑바로 하시라고 경고를 날리고 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에 대해서 손 떼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실제로도 명단이 내려오면 그거를 찢어야 되거든요. 네. 명단이 내려오면 이면지로 쓰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물갈이를 하는데 가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물이 3급수가 아니라 지금 5급수 에이? 내지는 폐수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물갈이 중에서 너무 가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물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똑바로 서야 된다.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뭐 조금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용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만 바글바글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가지고는 총선에서 뭘 기획을 해도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혁신위원장이 결국은 거의 꼭두각시 수준으로 바지사장 수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나 봐요. 그러니까 물갈이 중에 가리를 하러 오신 분인데 지금 차도살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서는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인요한을 인요한 시킨 교수라는 이미지 좋은 사람 붙여놔가지고 당에 좀 정리 좀 하세요.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정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인재영입 위원장의 이철규 배에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나가셨던 분이 다시 또 배에 숨은지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거 거의 뭐 김포만도 못한 수준의 인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지금 아무래도 왜 그런지는 황교안 공천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2020년도에 정말 최악의 공천으로 들어가신 분들이고 배지를 너무 쉽게 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은 거의 뭐 국민들의 민심과는 괴리된 상태에서 출발했고 괴리된 상태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남 지역에서 어차피 당선이 보장됐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이분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 결국 바꿔 말하면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영남권 인사들 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험지 출마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비워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들, 뭐 40년 직이니 뭐니 뭐 이렇게 직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검찰 출신 인사들, 뭐 지금도 이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사무실을 이상하게 그 지역들에게 가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지금 거기에 사실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분도 예전에 같이 활동했었잖아요. 지금 다 찢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랑은 다 인간적으로는 다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뭐 국민의힘에 있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이든 또 저처럼 이미 나온 사람이든 다 인간적 교류는 있는데요. 저는 뭐 정치라는 것이 인간적 친분 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구별을 해서 전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임세은 대변인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민주당 어제 총선기획단이 공식 출범을 했거든요. 네. 이번 선거는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다. 이재명 대표. 절박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자, 총선기획단의 화두는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총선 기획단이 먼저 출범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관위가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총선 기획단은 처음에는 그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 같은 걸 좀 정하는 단계이고요. 크게 그 공천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룰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 정당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그런 싸우는 기조로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싸우는 기조로 간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그냥 협치나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좀 가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건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윤석열 정부랑 협치하기에는 이제는 이미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고 그리고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야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또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친명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해먹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친명끼리 한다. 결국 이게 이제 공천 학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연히 대표가 이재명 대표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친명 뭐 비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대표를 쭉 봤을 때 그냥 그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당연히 그 총선의 기획의 단계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표 시절에도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분의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가 이재명인데 어떻게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이 같이 갈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면면이나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 때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책임하에 선거 치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마 당내에 있는 비명들은 조금 좀 불신이라 그럴까요? 서로 이제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인사를 안 쳐도 다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시스템도 그렇게 공정하게 작동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대표가 룰을 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비명 그룹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앞으로 좀 시끄러워지겠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내년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비법리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고 이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는 계십니다. 근데 뭐 조국 장관님과는 별개로 나가실 수 있고 출마의 자유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지역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나오는데 뭐 관악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고 그런 거죠? 제가 사는 지역까지 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광주도 나옵니다. 광주도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정치인의 평가는 국민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든 아니면 신당이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평가는 국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가타부타 뭐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조국 전 장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는데 드디어 결심을 한 거냐.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예전에 한창 이 식구들이 그냥 다들 재판받고 그럴 때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오히려 차라리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조국 전 장관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식구들
가족들 재판이 바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본인이 함부로 행동해서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인터뷰가 이렇게 돼서 제가 물어봤더니 딱 그 인터뷰 내용 그대로만 해석해달라. 더 확대도 하지 말고 더 축소도 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뭐 비법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형법 학자시고 또 굉장히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전 잘 그게 법학자로서는 그게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못 알아듣겠고 결국에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돌려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오시는 건 저도 누구에게는 자유는 열려있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를 통한 그 뭐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사법투쟁을 정치를 통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전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했으면 우리가 뭐 최은순 장모 구속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부인하고 수긍하는 것만 안 하신다면 저는 뭐 정치에서 국민들의 평가 한번 받아보시기를 저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조국 장관님께는 너무 가혹하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좀 최은순 씨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우리가 안타까운 면이 근데 있습니다. 모든 게 부메랑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혹하게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 했다 그러면 다 그대로 돌려받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그 맥락을 또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존중하는 태도는 갖자 이 말씀드린 네, 겁니다. 어제도 김태호 씨도 조국 전 그것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존중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임세현 대변인 늦게 오셨는데 인사 말씀 드리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 알람이 무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 이렇게 됐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이렇게 애쓰시는 거 오면서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사실 애청자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두 분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들도 기다리던 쇼미더민심 하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토마토 패스였습니다만 저희 뉴스토마토가 정기구독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이해서요. 제2창간을 선언을 하고요. 지난 2월에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실명제, 영상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뉴스토마토가 뉴스인 사이다 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인지도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반응을 되게 좋게 받고 있고, 특히 기자들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탄압받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면서 또 사람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저희가 지금 차곡차곡 했고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 구독하시는 분들께 통통물 30% 할인, 토마토 계열사 컨텐츠 70% 할인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메뉴의 캠페인 참여 방법 참고해 주시고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QR코드 찍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링크 따라 들어가서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 그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사 그 고위 간부자들하고 사실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했는데 다들 힘들어하고 개탄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또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론인들이 그렇게 풀죽어 있고 눈치 보고 저는 그거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언론사에서는요,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자들끼리 다른 사람을 취재할 때 너희들이 당당해야 되니까 너무 굽신거리지 말고 예의는 지키되 할 말은 해라, 당당하게 나가라 이런 걸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상사한테도 그냥 반말하고 선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데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언론사들은 언론사 간부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특히 권력에 너무 좀 수그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참 언론을 우리가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토마토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뉴스인사이다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뉴스토마토 구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쇼미더민심 시작하죠. 화요일마다 만나는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두 분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말이 길었죠, 제가? 아니,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언론, 그다음에 예전에 선배 문화 뭐 이런 거. 요즘 같은 언론 환경에서 참 언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힘을 받고 또 그만큼 더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또 권력 감시라든지 그 권력 감시라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출마의 변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출마하신다 이거 아니죠? 눈치가 정말 빠르신데요. 좋으십니다. 자, 살살님께서 조수진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원래 조수진 변호사님 지금 노무현 재단에 계시나요? 예, 노무현 재단 비상임 이사고요. 본업은 변호사 사업을 하고 있죠. 재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재단에서 만들었던 유시민 작가님하고 같이 했던 유튜브? 예, 알릴레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원래 정치평론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책토론 방송으로 바꿔서 왜요?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평론 안 한다고 선언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로 저희가 그 독자들을 위해서 책평론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50권 정도 진행했어요. 100권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좋은데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은 뭐 책도 좋지만 또 정치권에서 본인이 안 한다고 한 게 사실 형사적인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조금 책임 반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다른 곳에 가서 여러 그 뷰스 많이 나오는 평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알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또 해보죠. 쇼미더민심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긍정이 30.5%, 부정이 63.8%. 예,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네요, 우리.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 1.5%포인트 긍정이 올랐습니다. 예. 반대 여론도 조금 떨어졌어요. 네, 3주 연속 20%대 지지율이었는데 이제 30.5%를 기록을 했네요. 네. 부정은 67.3%였는데 63.8%를 좀 내려갔죠.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 이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올라간 걸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근데
물론 다른 데보다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을 또 사람들이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까? 여야 협치하는 모습, 민생 챙기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요일 날 내년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사전 환담도 하고 또 국회에서 의사장에서 같이 인사하는 모습들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이 국회 시정연설 뒤에 3% 이상 뛰었다라는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요. 또 금요일에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을 해서 저리융자를 4조 원 예산을 반영하겠다, 금융 문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지도가 상승했고 지금 30%대에 진입한 게 몇 주 만이잖아요. 어쨌거나 턱걸이를 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추세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랑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안 만나고 무시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시정연설하기 전에 먼저 손도 내밀고 이런 거가 좀 반영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달리 뭐 전 정부 탓을 한다든지 뭐 야당 탓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크게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이슈가 지금 야당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인요한 혁신이라든지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라든지 그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야당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그런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이 그동안 20%대면 거의 바닥인데 네. 조금 뭐 1.5%포인트입니다만 조금 오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률은 6.5%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하고 좀 협치하는 모습 보이는 거가 하나 요인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름 없음님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난 겁니까? 화를 내시는데. 정확한 말씀이세요. 이미지만 사실 있었고 어떠한 뭐 의미 있는 환담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용적인데. 그림만 된 거죠. 그 시정연설하러 들어갈 때 악수 일일이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그림, 그런 그림이 뭐 영향을 좀 미쳤다. 근데 그만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절박하면 바뀌는군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더 절박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제발 야당과 협치해라. 이제 이런 맞아요. 마음이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도 대통령은 니네 떠들어라 난 안 듣겠다 이랬잖아요.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서 쓰는 거라고. 사람은. 날카롭고 좀 냉정한 그런 분석이네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33.7%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1.4%, 정의당이 3.0% 이렇게 나왔네요. 정의당이 조금 올라갔나요? 이게? 지난주보다 0.9% 올라갔다. 좀 자세히 설명해 이게 주세요.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게 정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좀 역전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여기서는 의미 있는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5.6%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하락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2.2%였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33.7%를 소폭 상승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를 지금 국힘에서 다 선점하고 있다, 계속 갖고 있다. 특히 김포 같은 문제. 김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옳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저는 이 김포시의 그 서울 편입 이 문제를 보고 과거에 그 MB 때, 그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때 그 뉴타운이 떠오른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집값이 유턴한다면서 확 올랐어요. 서울 집값이. 그 서울에 살던 분들이 다 경기도로 밀려났거든요. 전셋값이나 이런 거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집값하고 전셋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게 일종의 풍선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도 어떤 그 자기 집값이 오른다는 어떤 욕망, 탐욕 이거를 정치권에서 건드린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가 참여정부 때인데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고 아주 난리를 쳤거든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뉴타운이었고 이 역시 말하자면 이 김포 이 편입도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주거 비용이 또 오르는 거거든요. 계속 밀려날 수밖에. 전세 사는 사람들, 집주인들이야 집값 오르면 좋지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또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외곽으로. 그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습니다. 이 저출산 이를 부추기는 말하자면 그런 관점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뭐 건전재정 뭐 빚 안 지게 한다 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툭 던져놓고. 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먹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 서울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저는 관심을 주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가, 근데 방향을 논하는 거는 아주 그냥 초동적인 논의고, 그것보다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최소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던졌다는 거는 총선용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둬야 되는 사안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 지역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세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5%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게 어디서 빠진 것이냐라는 걸 보면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서 20대에서 7.0%, 30대에서 8.9%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주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뭔가 실망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40대와 50대에서만 민주당이 확실하게 앞섰고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앞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상수처럼 정해진 것인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대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 민주당의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그게 중요하죠. 왜 떨어졌습니까? 20대, 30대 왜 실망했습니까? 일단은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공매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포 다음에. 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요일 날 나왔죠. 저희가 이 조사하는 기간에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이 투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하는데 이 공매도 금지한다는 결정이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부터 금요일부터 공매도 얘기가 이제 될 거다, 금지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게 주말 동안 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금융당국이 바로 직전까지도 회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사실 금융 위기가 있지 않은 한 이렇게 발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날 오전까지도, 일요일 오전까지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갑자기 선회한 거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입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주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정치가 이제 시작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전략을 잘 짰나 본데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슈를 선점을 하되 계획적으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욕망이라는 건 사실은 40대, 50대에서 원하는 것들이고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 주식 외에는 투자 이 수단이 많지 않은 20대, 30대를 건드리는 건데 순차적으로 안을 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눈에 띄는 쇄신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뭐 계획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각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지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야당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건데요. 먼저 민주당 지지자 대상으로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이거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비호감도 조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를 조사한 건데요.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답정너 아닌가?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네네. 물어봤다는 근데 거죠. 어떻게 민주당 나왔어요?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거고 매우 그렇다가 63.6%, 대체로 그렇다가 19.3%, 대체로 그러지 않다가 6.6%, 매우 그렇지 않다가 8.1%. 그러니까 잘 민주당을 모르겠다, 1.4%.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싫어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죠. 매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합치면 82.9%고요. 민주당을 좋아해서 머물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원래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좋아서. 아니, 당신은 민주당을 좋아해서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문항을 잘못. 아니야. 제 말은 문항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항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지지할 때 그 자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그게 본질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네, 싫어서? 그렇죠. 싫어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번 조사의 의미는 혐오도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략적으로 보기 위한 조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누군가를 지지할 때 이게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지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누가 싫어서 지지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이 대통령이 싫으니까 그냥 이쪽에 지지했구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다음에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상대로 민주당이 정말 좋아서 지지하십니까? 이거를 그러면 아마 물어야겠네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또 기대가 컸던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못하고 있어. 나는 민주당 지지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이 민주당 지지하십니까를 물어본 다음에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때 민주당 정책이 너무 좋아서 찍는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찍을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의힘 싫으니까. 이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 뭐 이런 되는 거죠. 퍼센트가 높거든요. 그거를 아마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상대가 국민의힘이 없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매력 발산을 해야 된다.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갖춰야 된다.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요 네. 얘기죠. 자,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그렇다 64.3, 대체로 그렇다 20.5, 대체로 그렇지 않다 7.3, 매우 그렇지 않다 5.9, 잘 모르겠다 1.9% 이렇게 나왔고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치면 84.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양쪽이 비슷한 결과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양당 지지층의 상대 정당 혐오가 매우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같이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고당을 지지하는, 고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그거를 넣어줘야 정확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자, 무당층의 또 성향이나 이제 이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당층이다라고 대답한 층만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본인이 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8.7%, 대체로 그렇다가 15.1%,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10.5%, 매우 그렇지 않다 13.1%, 잘 모르겠다 22.6%로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현 정부가 싫어서 무당층이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대답이 그렇다가 50%를 넘었습니다. 53.8%에 달했습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와 대체 그렇다 이 답을 합하면 53.8%. 그러니까 무당층의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뒤에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그러면 반대로 무당층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가 26.2%, 대체로 그렇다가 22.8%,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7%, 매우 그렇지 않다 12.8%, 잘 모르겠다가 22.5%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매우 그렇다가 대체로 그렇다라는 답을 합하면 한 4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도 약간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는 더 높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조사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양극단에 서 있는지 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왜? 분열의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통합이나 화합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정치들을 해왔잖아요. 결국은 갈라치기 정치. 네. 이번에 김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갈라치기입니다. 말하자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뭐 또 빈부 이런 쪽으로 분열, 그 혐오가 지금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그 연령대별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당층 관련돼서 왜 무당층이냐를 물었을 때 50% 가까이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아니면 민주당이 싫어서라고 혐오를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나는 무당층이다라는 비율이 51.6%에 달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싫어서 나는 무당층이다라는 무당층은 39.2%였어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싫어서 내가 무당층에 머물러 있다라는 20대가 10% 가까이 높았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20대에서 더 높다. 그래서 무당층으로 만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었고 특히나 서울 쪽이 굉장히 중요한 표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사는 무당층의 58.3%가 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무당층 또는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했고 그 반면에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싫어서 또 내가 무당층이다라는 서울에 사는 분들의 답변도 43%로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싫어서 무당층이다라는 서울층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게시판에 정춘기 님이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이 있어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깨은리 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말 싫은데 송영길 추미애 이재명 때문에 지지한다든지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있네요.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당 자체보다는 그 특정한 누구 때문에 그냥 그 당을 내가 유지하는데 나머지는 짜증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여론조사 때 감안을 네,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한번 좀 분석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네. 예. 자, 조수님 변호사님. 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 중에 어떤 걸 택한다고 했습니까? 정권 안정 방향으로 투표하겠다라는 퍼센트는 34.9%였고요. 정권 견제 방향으로 투표하겠다 42.5%.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도 22.6%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격차가 7.6%포인트니까 오차 범위가 훨씬 넘어서는 아주 대단한 거네요. 오차 범위가 3%였으니까. 이게 저희가 석 달 전에도 조사하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14일에서 16일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7.9%나 줄어들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의 8% 가까이 빠진 상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가요? 최근에 아무래도 그 이슈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심이라는 게 특히 네. 무당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거에 따라 좌우 편차가 크거든요. 자, 그럼 좋아요. 본부장님.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으로 내놓은 게 기득권 타파, 네. 중진 험지 출마론, 뭐 하위 20% 공천 배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도 똑같이 이런 말을 계속 해오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이런 안들, 특히 중진 험지 출마론 이런 것들이 과연 될까요? 저는 그 인요한 위원장의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을 사랑하면 저도 좀 말이 안 된다 희생하고 네. 더 크게 얘기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뭐 그렇게 해야 한다. 뭐 대통령을 사랑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 대통령 사랑하면 여기 들어갔을까? 참 이해가 안 가죠. 의도는 알겠는데 약간 네.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중진들한테. 근데 중진들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고. 근데 말하자면 지금 침묵 시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이인영 위원장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종의 대통령 애정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과연 중진들이 정말 예, 저는 뭐 불출마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도권에 나가겠습니다. 이럴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예, 누가 깃발을 들고 그렇게 할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총선 기획단이 첫 번째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총선 밑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 변호사님. 네. 그 13명의 위원을 발표를 하고 첫 회의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재명 대표 계로 친명계로 분류된 인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서 청년, 부산, 여성, 홍보 등등으로 이제 안배를 했어요. 그 최태경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동조단식을 했던 인물이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방송에서 방송 활동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나 이 대표 옹호 발언을 계속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해요. 3대 컨셉으로 민생, 미래준비, 혁신정당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 발표했던 것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았던 총선 관련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제안이 뭐냐? 8월에 발표됐던 혁신안에는 현역 의원을 평가할 때 기준에 공직윤리를 추가하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김남국 의원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배제하겠다라는 안이 있었고요. 또 하위 탈락자들한테는 감산을 더 세게 하겠다. 예를 들면 하위 10%까지는 무려 40% 감산, 이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탈당을 했던 사람에 대한 감산은 지금 민주당 안이 25%가 지금 기준인데 이거를 50%까지 그러니까 탈당했던 사람은 아예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거든요. 이 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총선기획단이 그러면은 민주당 당적을 안 가진 사람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가 민주당 당원이에요? 당원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외 인사들은 원칙적으로 당에서 위원회 꾸릴 때 꼭 당원 몫이 있고 비당원 몫이 있고 아마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원이고 당원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봐서는 그게 크게 그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별 관심 없고요. 그동안 그 국힘이 가져갔던 이슈를 다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이슈의 연속성인데요. 네. 아까 그 임세훈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폭정이나 여기서 맞서 싸우겠다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죠. 네. 그럼 폭정이 뭐였냐를 한번 보세요. 실정이 뭐였는지. 오염수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반대했던. 지금 요즘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해병대 사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 사건도 있었어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취재를 해야 돼요. 의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더 파고 더 들어가서 새로운 걸 밝혀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멈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계속 해줘야 다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다시 이슈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들 모르겠어요. 공천에만 관심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의원들 더 분발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 당원 맞다고 또 올려주셨네요. 그렇군요.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쇼미더 민심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두 분 감사드리고요. 1차적으로. 매번 꼭 해야 돼요? 네. 2배로 좀. 그래도 제가 정리를. 왜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요. 왜냐하면 이게 공신력 있는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밝혀낸 그 정보와 우리가 그냥 좀 영림의 리더 재밌게 우리가 그냥 하는 거는 좀 구분해줘야지 이 뉴스 인사이더에 좋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또, 쇼미더 민심까지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이렇게 힘들지만 한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바로 이어서 영친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더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건데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구분을 해드리는 거죠. 자, 한번 해주세요.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부터.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33,000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만큼
관심이 관심들이. 많으신 건데요. 네. 그 중에서 79%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역시 왜 싫어하냐? 다 아시는 다 아는군요. 거죠. 현명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답이 16%가 반대한다.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서울 과밀화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야, 말씀하셨고. 이게 웬만한 의원들보다 더 훨씬 나았습니다. 낫죠. 훨씬 네, 낫죠. 정확하시죠. 그다음에 나머지 2%가 찬성, 교통 등 주민 편의성 고려, 서울 광역화 필요하다. 중립,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95%는 다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이유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이고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한 나머지 한 4% 정도가 2%가 찬성이고 중립이 2% 정도이네요. 네, 잘 모르겠다도 1% 정도 되고. 예, 결국 우리 조사 결과는 찬성한다는 0%예요. 잘 모르겠다가 1%고 나머지 다 반대한다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찬성이 2%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교통 찬성 등 주민 2%, 편의성 예, 고려 예, 서울 예. 광역화 필요 있네요. 2%가 있어요. 네. 우리가 98% 그렇게 가 아주 반대.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항상 압도적이에요. 지금 90%가 넘었잖아요. 95%가 되게 의미가 좀 더 있는데 영심은 뭔가 항상 압도적. 우리는 그래도 극단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극단적 아니에요? 여보세요.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예. 모임 해주십시오. 예. 이걸 PYH 님께서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뭐 지역 감정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남한 전체를 서울이라고 통칭해 버리죠. 이야. 네, 점점 늘어납니다. 서울이. 그냥 아예 전부 다 그냥 그냥 전부 다 서울이다. 서울에 편입시켜주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울로. 난리 아이고. 났네요. 네. 예. 그리고요. SH 리님께서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게 천공의 짓이라는 게 기가 막힌다. 이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되지 말씀드리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유상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은 됐었죠. 다만 천공의 지시인 것으로 좀 보여질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은 있고요. 예. 그다음에 KNU님께서 이런 큰 현안 정책 발표가 갑작스러우면 의심부터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혹시 김포에 장모님 땅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 괜찮네. 이거 우리 모두 누구 의심했던 장모? 내용이네. 누구 장모? 그런 것 같이 물어보지 마세요. 주원 없네요. 예. 네. 러브러브님께서 나 광진구 사는데 김포를 서울시로 만들어 줄 거면 우리 광진구도 강남구로 편입시켜줘라. 이참에 강남 구민 좀 돼보자. 와, 이거 박수. 야, 이게 신박하네. 대단한데요, 진짜. 신박하네. 전부 다 서울로 넣은 다음에 다 강남으로 만들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저 FJ2님께서 대선에서 공약한 것도 일도 지킨 게 없는데 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 거부하겠지. 그러네. 대선에서 공약한 게 지금 지켜진 게 사실 없죠. 대표적으로 여가부 문제만도 다 그렇고. 짜고 친다. 네. 그리고요. 유저 NJ1님께서 서울 과밀화를 막기 위해 과거 정권들이 사활을 걸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과밀화가 되건 말건 국회의원 몇 석 더 얻고자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선심성 정책 추진을 준비 없이 남발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참으로 암울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놓고 이제 와서 표 하나 얻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참 황당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영철님은 아마 김포시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김포는 이미 5호선 연장과 4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광역화 준비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정치인들과 정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광역화 준비가 충분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근데 서울 편입을 지금 찬성하는 분인가요, 이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시 편입하지 않더라도 김포는 이미 광역화 될 준비가 남았다. 무슨 이런 광역화가? 경기도 광역화? 무슨 광역화를? 김포시 광역. 김포시 광역화요?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정치인들과 정부가 신뢰를 보여줘라.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헷갈리지만. 영철님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마 안 들으실 것 같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뽑을까요, 우리? 하나씩 뽑아주세요. 저는 동료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제 심정도 이랬고요. 서울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그렇게 일관되게 추진해 왔는데 총선 그깟 몇 석 더 얻겠다고 이제 와서 무슨 서울로 편입시키는 준비도 안 된 발언을 하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윤님, 네, 동윤님. 죠 NJ1러주중님, 네. 저는 KNU님.
혹시 김포에 장모님 땅 있는 건 아닐까요? 맞으면 정말 최소 2분 점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명으로 난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영죄희님이 저 김포에 삽니다. 기왕 해줄 거 서울이 아니라 강남으로 편입해줘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인데 김포도 한강 이남이잖아요. 이렇게 맞네요.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러블러브 BC8RI님 나 광진구 사는데 우리 광진구 강남구를 편입시켜주세요. 이거 진짜 아주 그냥 촌철살인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세 분 또 뽑아봤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 차량보험 같은 거 다 들고 계시고 보험 한두 개씩 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두 분께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네. 대답을. 감사합니다. 저희 혜택 좀 주세요. 진짜 가입할게요. 전에서 물어보면 진짜 혜택을 드려요.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그게 혜택이에요. 자, 두 분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소비자 영심을 정리하고요. 자, 광고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십시오. 영친이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더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하드레-3303으로 연락하시면 오밤중에도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자 카톡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최진범 교수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태꿀 잊어버리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좀 좋아요가 좀 적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같이 만납시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